자, 이번 시간에 비과세 좀 가겠습니다. 325조 비과세. 자, 일단 이 비과세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부분 빨리 확인하고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좀 보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 그러면 세 가지. 근데 올해 하나가 추가됐죠? 네 가지가 추가됐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보기를 하고, 일단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보면 325조 파산선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 있죠? 세 번째 뭐죠?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325조 파산선고 처분 그냥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농지를 뭐하거나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 거기 비과세 요건 두 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거기 농지가 잠깐 나와 있네요. 정의 한번 보죠. 자, 농지란 밑줄 논밭이나 과수원 지목을 받으려고 그랬죠. 여기서 지목 논밭 과수원 뭐가 없죠, 여러분? 네, 목장용지가 없죠. 전답은 물론 과수원까지지만 목장용지는 해당이 없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이시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비과세 요건 봅시다. 1번과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모두 충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비과세인데, 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죠, 여러분?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죠. 두 토지 가격의 차액이죠. 그럼 그 두 토지 중에서 가액이 뭐? 큰 가액의, 자, 큰 가액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뭐가? 차액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4분의 1이 제일 중요해. 4분의 1. 그래서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토지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 가격대가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도 똑같죠. 뭐 유유상종이다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죠. 그게 제일 좋지 뭐.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쌍방토지 가격 차이가 큰 가격이 얼마 된다? 여러분 4분의 1 이하한다. 그리고 엔드 개념이죠. 양가로 2번. 근데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또는 동그라미 4 중 태길이죠. 태길.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 2, 3, 4를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서 여러분? 4번. 4번은 뭐죠, 여러분? 경작상 필요라고 했죠. 즉 요거는 우리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번 농어촌 정비법 등 정부나 또는 법률 개입 이시 없이 그냥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경작상 필요한 경우죠. 자, 요때는 여러분 확인합시다. 뭐만 있죠? 교환만 있다. 뭐가 없어? 분합이 없죠. 요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후관리 들어간다는 거죠. 사후관리. 이건 니네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원한 대로 사용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사후관리. 몇 년? 3년. 그래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신농지에서 교환해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촌, 작용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 근데 3년이 경과되기도 전에 이게 뭘 당했다? 협의 매수나 수용 등을 당해야 했다. 그럼 이때 이 협의 매수 수용 자발적 강제적 강적. 그러면 이때는 3년 이내에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 제천 작용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얘기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327쪽 봅시다. 우리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이죠.
자, 이 1세대 1주택 법조문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산만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합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되죠? 역시 모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충족해야 되는 거죠, 모두. 이때 이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우리 크게 몇 가지였던가? 세 가지였죠. 네, 세 가지. 첫째, 누가 여러분?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과세 대상은 국내 거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말로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국외 주택은 비과세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자, 세 번째,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 당시 이게 주택법상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and죠.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거주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가 아니라 무슨 당시? 취득 당시에 주의하시고요. 충분히 출전 이거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양도 당시로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조정 대상적에 대한 판단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야? 취득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할 당시 이미 조정 대상적인 걸 내가 알고 들어갔어? 모르고 들어갔어? 알고 들어갔죠, 알고. 서울인 거 알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2년 이상을 뭐 해줘야 돼? 거주해야 되죠. 뭐는 물론이고, 보유는 물론이고, and가 되는 거죠. 다만 요거는 여러분 조정 대상적일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서 모든 주택이 아니라 언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 취득한 건 이거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옛날에 취득하시면 이거 적용 안 하는 거죠. 요것만 적용하면 되죠. 자, 이때 이 비과세 요건 세 가지는, 자, 충족 세 가지 모두 충족인데 어느 날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따진다는 것 좀 확인해 두셔야죠.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플러 개념이다, 스탁 개념이다. 스탁 개념이다. 그냥 양도 시점에서만 따져라.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만 저 요건을 충족했는지 못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일단 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328쪽을 보시면요. 328쪽 매니 같이 보죠. 매니의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여기 밑줄 거주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거주자죠. 거주자. 그러면 적으세요. 누구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양도한다고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뭐죠, 여러분? 가족. 여기 거주자 본인, 그리고 뭐죠? 배우자, 그리고 뭐죠? 가족. 이러한 1세대가 밑줄 1세대 어느 현재? 양도일 현재 국내 몇 주택을 1주택 이게 두 번째 밑줄이죠. 세 번째 해당 주택의 보유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게 세 번째 밑줄이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되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동그라미 시뻘게 칠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 있다면 조정 대상적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밑줄 무슨 기간이?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일 몇 년 이상? 2년 이상인 걸 말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밑에 기업과 니은은 여러분 실무에서 중요한 거고요. 뭐 시험은 여러분과 관련 없고 3번도 뭐 거의 관련 없죠. 자, 조정 대상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여러분이 또 2017년 8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규정이 제가 정리해드렸죠. 실무 나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쪽에 보시면 주택법상 조정 대상을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 지정 효과가 박스에 나왔죠. 330조 보라고 어디 봐. 그래서 박스에 지정 효과 있죠? 별표 3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 소득세법의 특징이죠. 그거 별표 3개. 실무 나가서 열심히 봅시다. 자, 이거 이제 나와. 우리 해당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양으로 3번. 양도 주택의 순서 보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오늘 날짜로 2개 양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밑줄. 해당 거주자가 뭐죠? 선택하는 순서. 밑줄 쳐져 있죠? 이걸 출제 살짝 뭐로 바꾼다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양도한 걸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주자가 뭐야? 선택하는 순서죠. 이때 1주택의 보유 여부,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자 밑줄 어느 시점? 양도 시점 기준 판단이죠. 양도 시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국내 한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에 보유할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이러한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건 충족했다 해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비과세 안 해준대. 이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는데 안 해준대. 그럼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죠. 그중에 바로 첫째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누가 여러분? 미등양도죠. 나쁜 놈.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고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거죠. 취득 등기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안 하고 양도하는가? 마치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여러분은 공무원이잖아. 딱 1시 반이면 가야 퇴근해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물론 가끔가다 조퇴도 있죠. 조퇴도 있잖아. 가끔가다가. 그래서 꼭 새법날 이사 가거나 새법날 애가 아프거나 아파도 애가 새법날 아파. 희한하죠? 이사가도 새법날 이사가. 또 뭐 있나? 하여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는 취득등기를 여러분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공부해야 돼. 왜 토요일날 그냥 막 가? 토요일날이라고 뭐 주 5일째 찾아 먹냐 지금? 뭐 여기 다 가대? 지금 다른 데 다 남아서 그 저녁반 수박이라가 다 공부하다가 어디? 다 그래 다. 참네. 제가 나가는 데 다 그래요. 우리만 여기가 물론 토요일이란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데 주중이니까 제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대. 하여튼 맨날 자꾸 얘기해봐 잠소리 되고 뭐 듣기 싫다니까 그냥 그만합시다. 예, 자, 그래서 미등양도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죠. 예, 이런 양도차익 전액과세죠. 양도차익 전액과세. 예. 벌써 4월 이제 중순 다 가잖아. 하면 여러분 원서 접수야. 하면 시험이야. 그래 떨어졌다. 그거 금방에 1년. 눈 깜짝할 새가 여러분 집중해야 돼 이제. 자, 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 뭐 미등기 양도 제일 나쁜 놈이야.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거죠. 무슨 신고? 허위 신고. 허위 신고는 뭐예요, 여러분?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어떻게 한가? 다르게 적는 거죠. 여러분 거기 같이 볼까요? 메뉴 331쪽 메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대. 그때는 결론, 해당 자산의 무슨 대상이면 비과세 대상 또는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그런 비과세 감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비과세 감면을 안 해준다라고 표현한 걸 어떻게 하냐? 다음의 금액을 뭐 한다? 뺀다. 밑줄 뺀다. 뺀다는 의미는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금액에서 뺀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또는 감면받아서 뺀다. 감면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고 과세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의 금액을 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그럼 1번은 얘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2번은 무슨 대상인 거고 감면 대상일 때 구분해서 자 그러면 비과세 대상인데 얘가 무슨 신고했다고 여러분? 허위 신고했다는 얘기죠. 비과세 대상인데 뭐 했다? 허위 신고.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비과세를 안 해주고 비과세를 안 해주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 적은 금액이 우리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첫째, 밑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율 밑줄 이게 다른 말로 뭐 할 때? 과세할 때의 세액이죠. 과세할 때 산출세. 즉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할 때 산출세. 그러면 다시 밑줄 뭐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의 가 무슨 가에 실지 거래가의 차에 여기까지 밑줄. 지금 밑줄 몇 개 쳤어야 돼? 2개. 그래서 요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의 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에 이게 지금 허위로 적은 거죠? 근데 실제 무슨 가에? 실지 거래가. 두 가액의 뭐? 차에.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어떻게 했다? 빼겠다. 즉 다른 말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겠죠. 그러면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너 감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뭐 하겠다?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은 뭐 되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은 금액.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꿔? 큰 금액으로 살짝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돼. 큰 금액이 아니야. 여기는 무슨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야.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읍시다. 실제 시험에는 예가 나와서 계산 문제로 나왔었죠. 자,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였어요? 2년 이상을 보였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에 이뤘냐 봤더니 여러분 8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봅시다. 근데 요걸 계약서에는 얼마로 적었냐 그 얘기죠. 여러분 계약서에는 얼마 적었냐 봤더니 7억 원이었대. 아, 그럼 여러분 감 잡았잖아. 실제 매매가액은 얼마인데? 8억인데 얼마에 매매 계약서 썼다는 얘기야? 7억. 그러면 요건 뭐야? 1억 원이 뭐 다운 계약서 썼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다운 계약서니까 실가와 지금 계약서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이거 무슨 신고야? 허위 신고. 업이냐 다운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일치가 되지 않으면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그럼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한다고? 과세. 그럼 이따 과세할 때 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냐? 5천만 원 나왔어. 과세를 한다고 계산해 봤더니 양도소득세 얼마 나왔어 여러분?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얘는 무슨 계약서 쓰지 않았으면 다운 계약서 쓰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여서 얼마를 5천만을 뭐 받는가? 비과세 받는 거죠? 세금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다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뭘 썼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다운 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다운 계약서. 얼마? 1억을 줄인 거죠. 그럼 두 가의 차이가 얼마와? 1억 원과 둘 중에 얼마? 적은 금액.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뭐 하겠다고? 과세한다고. 그럼 결론 얼마 과세하는가? 5천만 원 과세하는가? 왜? 지금 나온 세액 자체가 얼마밖에 없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줄이기는 얼마 줄였어도 1억을 줄여서 세금 자체가 얼마밖에 없는가 여러분? 5천만 원. 그럼 얼마? 5천만 원 다 과세하겠다고. 이해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둘 중에 어떤 금액이라고? 적은 금액.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운 금액은 얼마지만 1억이지만 그에 따른 부과된 세금 얼마다고? 5천만 원. 그러면 이때는 얼마? 5천만 원 다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는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죠. 비과세 받은 세 5천만에서 5천만 원 다 빼니까 비과세액은 제로. 다 얼마? 5천만 원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 얘를 바꿉시다. 이번에 여러분 계약서에 얼마 썼나 봤더니 여러분 8억 3천만 원 썼어. 얼마를 썼다고? 8억 3천만 원 썼대. 그럼 요번에 업계약 썼죠? 근데 업이한테 뭐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네? 얼마 정도? 3천만 원밖에 안 쳐줘. 3천만 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실가와 계약서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무슨 신고? 허위 신고.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한다고. 이때 과세가 될 때 산출세가 해보니까 얼마 났다고 여러분? 5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얼마? 3천만 원 뭐 하는가? 과세. 그럼 나머지 얼마는? 2천만 원. 그대로 뭐가 되는가? 비과세 받는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과세할 때 계산할 때 양도세 얼마 나왔다고? 5천만 원. 근데 지금 업시킨 금액 얼마밖에 업시켰어? 3천만 원. 그럼 이때 업시켰다고 해서 이거 양도세 무조건 전액 과세한다고? 아니,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비과세 받을 세액은 5천만 원이지만 다운 계약서였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라면 3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비과세 대상에서 3천만 원 빼니까 나머지 얼마만 남은가? 2천만 원만 남죠? 2천만 원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 나머지 3천만 원 뭐야? 과세. 그래서 결국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과세. 나머지 얼마는? 2천만 원 그대로 뭐야? 비과세. 하여튼 둘 중에 어떤 금액이 여러분?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얘는 계약서를 얼마 썼냐면 여러분, 계약서를 얼마 썼나 봤더니 실가는 얼마인데? 8억인데 계약서는 얼마 썼냐 봤더니 계약서는 7억 9,999만 원 썼어. 얼마를 썼다고? 7억 9,999만 원. 그럼 결론 얼마 줄인가? 만 원. 그러면 지금 실가와 계약서 가액이 일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는 무슨 신고야? 허위 신고. 어쨌거나 얼마 줄였다고? 만 원 줄였다고. 그럼 지금 줄인 금액이 얼마인데? 만 원인데 이때 원래 비과세 받으면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만 원 줄였다고 5천만 원 다 과세할 거냐고. 만 원 줄였다고 5천만 원 다 과세하는 거냐고. 아니다고. 이해하셨어요? 만 원 줄였는데 5천만 원 다 때리면 무슨 말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나 다운 얼마 했다고? 만 원, 딱 만 원 시켰는데 만 원 다운 시켰다고 해서 나보고 5천만 원 세금 다 때려버리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차액 얼마? 만 원과 비가 과세할 때 세액 얼마? 5천만 원.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럼 얼마만? 만 원만 과세하라고, 만 원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차액을 한도로 해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나 몰라. 그러면 그냥 무슨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냐. 그래서,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의 3번. 그 유명한 무슨 주택, 여러분? 고가주택. 그래서 2번, 3번. 요거 계산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고가주택도. 계속 나오는가, 뭐. 작년에 그래 나온다, 얘. 그거 나왔고. 자, 고가주택. 우리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 고가주택이라면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무슨 가 기준? 실지 거래가에 따라서 얼마 초과하는 거야?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죠. 이런 주택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고가주택. 몇 페이지 적혀 있어? 네, 적혀 있죠? 몇 페이지? 300, 그거 말고. 여러분, 334쪽. 고가주택 나와 있죠? 334쪽 적어놓고, 고가주택. 예,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이 양도 당시 실질거래 합격이 얼마,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것 있죠. 초과하는 것. 이게 고가주택의 정의죠, 여러분.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죠.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과세는 양도차 이건. 전액과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전액과세.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전액과세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안분계산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슨 계산? 안분계산이죠. 안분계산 이거 뭐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근데 외우는 게 뭐 단순하지 뭐. 그냥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이는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그거를 그냥 양도가로 나누라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 어려운 민법, 학계론, 공법 다 아는 사람들이. 또 계산하면 또 학계론 아니겠어? 거기서 이미 단련된 여러분이 뭐 세법에서 계산이야 뭐 껌 씹으면서 하면서 그냥 해주면 되죠. 그렇죠? 계산 다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우시잖아. 학계론. 계산기 두들기는 거 다 알죠? 계산기 두들기는 방법 다 아시잖아. 썩소를 날려? 다 배웠어? 아니 여러분 우리 계산기 제한은 봤죠? 메모리 기능 못 갖고 들어가죠? 쌀집 계산기만 갖고 들어가잖아. 쌀집 계산기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잘 써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 펑션 키를 잘 써야 돼. 펑션 키를. 그게 뭔데? 안 쓰나 이런 거? 여러분 계산 학교를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산 연습 안 해? 계산 문제 그거 한번 쭉 풀면서 계산기 쓰는 기능을 안 해?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리멤버 메모리 클리어 이런 거 안 써? 이게 뭐냐더니 아니 여러분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여러분? 연산이 안 되죠. 그건 뭔데? 연산이 계속적인 연산이 계산이 안 되잖아. 하나 계산하고 적고 하나 계산하고 적고 하나 그러면 이거 써야지. 이걸 안 쓰고 뭘 쓰냐? 그럼 그 하나 계산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다 또 쓰는 거야? 쓰다가 시간 걸리고 잘못 적고 또 그래 여러분 이거 안 하나? 이거 가장 기본적인 펑션 키를 안 쓰면 어떡하지? 왜? 영어 썼다고? 촌스럽게 왜 그래? 영어야 뭐야 다 아는 거고. 그래요? 이거 가장 기본인데. 자, 메모리 리멤버. 저장값 기억하는가? 그냥 우리 메모리 리멤버다고. 저장된 값. 그 다음에 메모리 클리어. 저장된 걸 지우는 거야. 그리고 메모리 플러스 저장값에 더하는 거고 메모리 마이너스 저장된 값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 자 3 곱하기 4 플러스 5 곱하기 4 우리 쌀집 계산기는 이게 연산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고 적고 3, 4, 12 적고 5, 4, 20 계산을 적고 다시 12 더하기 20 해서 나오잖아. 그럼 시간 많이 잡아먹을 텐데. 그래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3, 4, 12 나서 엔터 10이 나왔죠. 그럼 요거를 메모리 플러스라고. 10이 나왔죠? 나온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딱 하면 메모리 값이 12에 저장이 된 거야. 그래서 메모리 값으로 얼마 돼서 지금 12.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하고 지워버리고 이제 뭐 5 곱하기 4는 얼마? 20이죠. 그쵸? 그러다 여기다 플러스 뭐 MR 메모리 값 불러내서 더하시오. 그러면 12에다가 20이 더해지는 거죠. 20에다 얼마? 12. 그럼 얼마 나오는가? 32.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죠. 이 스케 그게 더 어렵다. 아니야, 이거 안 써봐서 어려운 거지. 한 번만 해보면 어쩌.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뭐를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이제 계속 난리 나는 거지. 그래, 쓰자 써. 그게 계속 편하다. 다
단순 무식 같은 단순하게 가는 거야, 씨. 그래서 사실 요거는 몇 번 연습해봐야 돼요. 그거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계산하기 때문에 공인회계 사세면서 다 시험 볼 때 쌀집 계산기를 갖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자릿수가 우리 많어. 단위 자체가 숫자가 단위가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언제 이걸 다 쓰고 있어. 11자리 12자리 그러니까 다 메모리 값이야죠. 그래서 이거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파이낸셜 컨설팅 계산기에 캘큘레이터가 따로 있어. 재무계산용 따로 있는데 시험에는 그 재무계산용 못 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IR이라든지 NPV 이런 거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 안 쓰고 어떡하지? 적구하는가 계속? 그렇구나. 그래요. 잘못했어요 제가. 12건 제가 잘못했죠. 자, 그래서 결론. 안문 계산 무조건 외워야 돼? 양도 가서 무조건 얼마 빼는 거야 그러면? 9억.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서 빼는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야? 고가 주택이야? 일반 주택이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 9억. 요 빼는 9억 원은 무슨 주택? 일반 주택. 그럼 얘는 그대로 뭐 해주는 거고? 비과세를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양도가에서 9억을 빼고 남은 가액 9억을 뺀 가액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9억 원을 뭐 하는 금액이야? 초과하는 가액을 말하죠. 이게 바로 뭐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 그래서 이렇게 고가주택일 때는 9억까지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뭐 하라는 얘기야? 과세하라는 얘기죠.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이다 봅시다. 얼마? 10억. 얼마 양도했다고? 10억. 그러면 여러분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무조건? 9억. 그럼 9억은 왜 빤가? 얘는 일반 주택이니까. 그러면 얘는 그들의 비과세 해주고 9억을 빼고 남은 가액 얼마? 1억. 1억은 당연히 양도가 얼마? 10억에서 차지한 비중 몇 프로야? 10%. 그럼 결국은 양도책에 몇 프로만 과세라는 얘기야? 10%만 과세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90%는 그냥 그들의 비과세 해주라는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이거 다 계산 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예를 들 때도 제가 10억 했더니 시험에 10억 그대로 나오잖아. 왜 10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계산하기 가장 편한 숫자거든, 10억이. 그래서 출전에 1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억을 들었더니 역시 10억 원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요 허위 신고와 고가주택은 전액과세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네. 자, 이제 우리 4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죠. 자, 내가 뭘 양도했는데 주택을 양도했는데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내가 지금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거죠, 여러분? 1주택. 나 주택 양도해서 하나.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얘를 양도한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요 놈을 뭘로 보니까 주택을 보니까 우리 세법은 원칙 몇 주택자를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자. 그래서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결론 원칙 비과세 안 해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내가 재개발 사업 지역이나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해가면서 딱지 취급해 보겠다. 그러면 세금 문제 모르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개업을 할 때 어디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어디서 개업하느냐가 중요한가. 그냥 일반 아파트 단지 안에 살 거냐? 아니면 둔촌동 맞은편에서 재건축 한번 전문으로 때려볼 거냐? 지금 둔촌동 맞은편에 지금 공인중개사는 별로 몇 개 없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좀 뭐 KB은행 이런 데 보면 거기 딱 써져 있어. 거기도 재건축 전문. 딱지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특화된 걸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아파트 단지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에 하나에 내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돈을 벌겠냐고. 이미 토박이들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나 왔다. 신입생이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만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러죠? 지역만 가입하라고. 절대 지역만 가입하지 마십시오. 걔들하고 뭐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역만 가입하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야?
회식하는 날이야. 그 지역 공인중개 회식하는 날. 여러분이 낸 보증금으로 걔도 회식한다고. 자, 5번.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도시적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 지방세일 때는 무조건 몇 배? 지방세 무조건 몇 배? 10배. 근데 국세로 오면 도시, 지역, 안, 밖 따져서 아니면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해서 여기까지만 몰고 비과세. 요걸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 초과 부분 동그라미 기준면적 초과분이죠. 초과분은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면적에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 다시 한번 비과세를 받는 어디 갔어? 요 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수토지 무제한이다고? 아니. 주택 정착 면적에 주택 정착 면적이 뭐야 여러분? 토지에 닿고 있는 주택 면적. 요게 그 밖 도시적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10배. 여기까지만 뭘 받는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일반 공동주택일 때는 적용할 여지가 있고 없고? 없고 어디? 단독주택 그래서 전원주택같이 이렇게 마당이 넓은 집. 마당이 넓은 집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332조 1세대 요건 우리 이제 하나씩 봐야 되죠. 1세대 요건. 이미 1세대 요건은 우리가 봤었죠. 자 당의 거주자 본인. 일단 밑줄 쳐놨죠. 거주자. 누구는 안 해준다. 비거주를 안 한다. 그리고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 이 집단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세대라 하는 거죠. 1세대. 다만 올해 개정이 됐고 가르고 배우자는 법률상 뭐는 했지만 이혼했죠. 그럼 법률상 이혼했으면 남남인 거야? 남남인데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 그럼 이것도 뭐로 본다 그냥 사실상 배우자로 포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디 봐. 지금 332쪽 맨 위에 보는데.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뭐는 했지만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은 이혼을 하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로 본다? 부부로 본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때 우리 세대 구성 요소에서 거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일시, 퇴거 환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는 거죠? 지금 양가를 1번 마지막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 환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우리 집 아저씨가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럼 지방에 내려가는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응? 우리 집 아저씨 맞아? 찾아봐. 찾으러 가지 마. 자, 1세대 예외가 있어요. 즉 누가 없어도 밑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보는 경우가 있죠. 첫째, 나이가 몇 살? 30세 이상.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거 얼마나 활용을 잘하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빠져나가느냐 못 빠져나가느냐 이게 결정돼요 여러분. 실무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30세 이상이면 뭐를 묻지 않고 소득의 유무를 묻지 않고 뭐가 가능하다?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2번 배우자가 뭐 했다 여러분? 사망하거나 뭐 했다 여러분? 이혼했대. 사망 또는 이혼. 저거 돌싱. 돌싱이야? 자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냥 여러분 말이 어렵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밑줄 쳤어? 검색해봐 네버 얼마를 말하나 인구수에 따라 달라져 인원수에. 네, 이거는 따로 말해서 저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뭐 최저생계비 수준이다고. 그 이상으로 벌어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바 이 정도는 아니고 정식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몇 살이 안 됐어도 30살이 되지 않았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의 개념 갑시다 이제. 주택.
자, 우리 이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이때 여기서 말한 이 주택이 뭐냐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주택. 자, 그럼 주택 밑줄 치시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결론 뭐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밑줄. 이게 우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야. 근데 결론 주택은 뭐야 여러분? 사실상 뭐로? 주거용. 근데 이 주거용이라는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죠? 공부상 용도죠. 뭐.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333조 매니 333조 매니 판례보죠. 소유하고 있던 자 밑줄 공부상은 뭔데? 주택. 근데 사실은 뭐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했대. 그럼 이건 주택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본다고. 자, 양가를 2번 공동소유 주택수익에서 나왔죠.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소유 주택이죠. 그럼 이거 누구 주택을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럼 밑줄 어떻게 하라? 공동소유자 각자. 밑줄 공동소유자 각자. 근데 양가를 3번 이게 무슨 주택이 돼? 공동상속 주택이 돼. 즉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밑줄. 이게 공동상속 주택에 대한 정의죠. 밑줄 쳤어? 공동상속 주택을 뭐로 말한다고? 주택 하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응? 응.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야? 2번과 3번 둘 다 공동소유는 똑같아. 다만 3번은 뭐로 인해 했다는가? 상속, 그것만 차이가 있는가? 둘 다 공동소유인데 양가로 3번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 그 얘기하는가? 그럼 이때 누구 주택을 볼 거냐? 그 얘기야. 누구 주택을 볼 거냐? 자, 그럼 거기 셋째 줄. 다만 여기부터 밑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밑줄. 이 사람의 주택을 보라니죠.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근데 이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때는 그 2명 중에서 밑줄 당해 주택이 뭐하는 사람? 거주하는 자의 주택을 보라는 얘기야. 근데 거주하는 자가 없대. 그럼 뭐로 하라는 얘기? 밑줄 최연장자. 이렇게 법정 순서에 따라서 첫째 누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있으면 그 중에서 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없다면 뭐? 연장자.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자가 이 공동상속주택을 뭐한 걸로 봐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라. 그 얘기죠.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구만. 자, 여기 A주택을 갖고 있어요. A주택을 갑이 60%, 을이 40%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공동소유. 그러면 이 주택, A주택 누구 거냐? 그 얘기야. 누구 거냐? 그러면 이때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나왔죠? 이 A주택을 임대 줬어. 그러면 이때 A주택을 임대 줬을 때 임대주택, 요 A주택은 누구 거로 보는가? 응?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 누구의 주택을 봅니다? 갑의 주택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을 봅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똑같이 공동소유인 경우와 뭐로?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가 달라져. 자, 이 A주택 갑과 을이 60% 40% 소유하던 무슨 주택을? A주택은 이제 뭐 했어? 양도했어 이제. 그러면 이때 이 A주택은 누구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누구 주택 보라고?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그래서 공동소유자 각자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거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을 갖고 있는 거로 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주택이면? 상속으로 인해서 갑과 을이 공동소유했으면 이때는 누가 역시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누구 주택을 보라? 갑의 주택으로 봐라는 얘기야. 갑의. 이해하셨나요? 네, 이거 좀 비교해 두시고요.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복잡해져.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자, 333쪽. 겸용주택 봅시다. 겸용주택. 나올 때가 됐어, 얘도. 겸용주택. 별표 2개. 또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됐죠. 자, 겸용주택이 뭐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복합되어 있는 경우 밑줄 하나. 또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경우가 몇 개 나왔어? 2개. 이런 주택을 우리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겸용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밑줄 어떻게 하라? 전부를 주택으로 봐라. 원칙 밑줄 전부를. 다만 여기부터 이제 예외죠.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밑줄 뭐하면 적거나 같을 때 이걸 봐야 되지 조건. 그럼 결론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예, 이하죠. 이하. 그러면 그때는 밑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예. 이걸 여러분이 글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박스. 계산 문제는 박스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건물이 100제곱미터네요. 그리고 토지 면적을 봤더니 여러분 토지 면적은 800. 그리고 800제곱미터고 도시 지역 아니네. 근데 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이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상가, 주거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나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외 용도를 겸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겸용주택. 그래서 주거 면적이 전체 얼마 중에서 100 중에서 60제곱미터이고 상가가 40제곱미터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거꾸로 주거용이 얼마고? 40이고 상가가 60제곱미터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별로 주택에 대한 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주택에 대한 판정. 그럼 외우지 마시고요. 딱 보니까 뭐가 더 커요, 여러분? 케이스 1은. 그냥 어렵게 하지 마. 그냥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자꾸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가. 아니 보라고. 그래도 뭐가 더 크네? 주택 더 크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라고. 얘가 더 크니까. 근데 여러분 주택이 상가보다 적대. 그럼 주택 전부 주택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뭐만? 주택만 상가로 보라. 주택만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게 차이점이야. 뭐 별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오면 재수야. 웬 재수? 출전이 맞아가 이 문제를 내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춰야죠. 계산 문제 나왔다. 스킵. 스킵은 아무 때나 스킵하냐? 문제를 보고 스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참 나는 무조건 스킵이야. 그 문제 학교에서 아작나는 거죠. 자, 그럼 뭐죠? 1번. 자,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자, 그러면 케이스 1. 비과세 면적은 얼마야? 비과세는 건물 면적 얼마? 응? 자, 비과세와 가세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우리 지금 보니까 주거 면적이 60이고 상가 얼마 돼? 40. 그럼 어떡하라고? 전체를 줄여봤죠.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100제곱미터 다 비과세라는 얘기지 뭐야. 주택으로 받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서 뭘 받으라는 얘기야? 비과세. 그 과세는 건물 면적이 있는가 없는가? 없죠. 없다고. 그 건물은 다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라고.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토지가 문제지, 토지가.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부수 토지는 얼마야?
토지 면적이 얼마 있어? 지금 800이 있는데 지금 얘는 건물 전체를 뭘로 봤으니까 주택 봤죠? 그러면 이 토지 전체가 다 뭐가 되는가? 주택 부수 토지가 되는 거죠? 예?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도 다 주택 부수 토지가 된 거잖아. 근데 이때 비과세를 받으시는 적은 무제한이 됐어? 아니 써놨잖아 여기. 비과세를 받으시는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또는 10배. 또 뒤로 가야 되네. 씨. 카메라 잘 쫓아오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에 비과세를 받으시는 면적은 도시 지역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몇 배야? 5배. 그러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랬죠? 그 주택 정착 면적은 지금 얼마야? 100을 다 주택으로 봤잖아? 그럼 100의 5배죠, 뭐. 그럼 얼마야? 500제곱미터. 요게 무슨 면적이야? 비과세를 받으시는 기준 면적. 근데 지금 전체 토지 면적 얼마야? 800. 그럼 기준 면적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결론. 비과세를 받으시는 면적은 얼마야? 500만이죠. 얼마 중에서? 800 중에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주택 부토지는 500제곱미터는 얘기야. 그럼 과세된 토지 면적은 얼마? 네, 전체 토지 얼마 중에서 800 중에서 비과세 면적 얼마? 500. 그러면 나머지 얼마? 300. 얘는 뭐란 얘기야? 과세. 이거 판단하는 거야. 뭐 별거 있어? 자, 이거 빨리 사진 찍어. 지워야 되니까. 빨리 이거 찍으라고. 사진 찍어 지워야 되니까. 됐어요? 찍었어? 이제 지워. 자, 이번 케이스 2로 갑시다. 차이점은 뭐야, 이번에는? 케이스 1과 케이스의 차이점은 뭐야? 이제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차이점을 느껴야지. 그러면 주거 면적이 40이고 상가 면적이 얼마로? 60. 그러면 얘가 적잖아, 주택이. 적은 놈을 갖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그냥 주택만. 그 40제곱미터 얼마? 40제곱미터 요 놈만 뭘 받으라는 얘기야? 비과세 받으라고. 그럼 상가는 그냥 뭐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과세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시험은 이게 나와. 시험은 1번보다 2번이 나와. 시험은 1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2번이 더 중요해. 출전은 이거 더 중요해. 왜? 나눠지니까. 아까 나눠져서 안 나눠져서 1번 때는 100 다 비과세 했잖아. 그 출제 입장은 이게 나눠지는 것보다 안 나눠지는 것보다 나눠지는 게 더 좋아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출전이라고 생각해봐. 자, 이제 비과세 받으실 토지 면적 구합시다. 자, 비과세 받으실 토지 면적. 항상 토지 면적이 문제야. 건물은 어렵지가 않아. 출전은 여러분 항상 건물보다는 토지에서 요구합니다. 왜? 이거 다? 그러면 100. 주택 40. 끝이야. 근데 토지는 뭐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 그러니까 출전은 여기서 답을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비과세 받으시는 주택 부수 토지는 얼마로 봐야 되느냐? 자, 여기 토지 면적이 지금 얼마 전체가 800. 그럼 이걸 다 주택 부수 토지 보는 거야? 아까는 주택 부수 토지 다 봤죠? 왜? 전체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가 주택이야? 일부만 주택이야? 그러면 이 밑에 토지도 일부만 주택 부수 토지를 봐야죠. 건물이 나눠져서 안 나눠져서 그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지, 당연히.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건물이 찢어졌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도 주택 부수 토지와 상가 부수 토지 나누라고. 그러면 지금 800제곱미터 중에서 건물 면적 얼마? 100 중에서 지금 주택 면적이 얼마? 40. 그럼 몇 프로야? 그래, 지금 40%만 주택으로 봤죠? 100제곱미터 40%만 주택으로 봤잖아. 그럼 토지가 몇 프로만 보라고? 40%만 보라고. 그럼 얼마? 320제곱미터죠, 뭐. 그래서 결론,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은 얼마 나온 거야, 지금? 320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걸 무조건 다 비과세 해줄 거냐? 아니, 기준 면적 따지랬잖아,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몇 배래서? 5배, 도시적 하니까. 자, 그럼 기준 면적은 얼마에 5배냐는 얘기야, 지금. 응? 주택 정착 면적 5배죠? 뭐에 5배 할 거야, 여기서는 지금. 주택 정착 면적 지금 얼마를 판단해서 우리 40, 그러면 40을 끌고 오라고. 요 놈의 5배다고. 그럼 얼마야? 2배. 요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면적이야? 기준 면적이잖아.
근데 이걸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초과하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뭐만? 200 기준면적. 요 놈만 뭐가 되는가? 비과세죠 뭐.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둘 중에 그냥 무슨 금액이야? 적은 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어떤 면적이다? 적은 면적이다고. 그럼 과세는 토지 면적 얼마? 120이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전체 토지가 얼마 있는데 그러면 120하면 320만 되고 그럼 나머지 어디가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토지 얼마 중에서 800 중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로 확정돼서 200 그럼 나머지 얼마? 600은 다 뭐란 얘기야? 얘들이 과세란 얘기잖아. 이해하셨어요? 이게 최근 기출문제야. 최근 기출문제.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과세가 되는 건물과 토지 면적으로 옳은 거 찾아보시오. 또는 다음 중 비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 찾아보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적어야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335조. 자, 1세대 1주택 특례.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다만, 주의할 것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몇 년이나 처분하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3년. 다만,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적이 있을 때는 이때는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 2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336쪽 보세요. 336쪽 박스에 보시면 2번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예외가 있는데 여기 봅시다. 자, 밑줄.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얼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했대. 여기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 저거 지방. 우리 세법상 수도권 밖의 지역은 지방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수도권에 있던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갔다고요? 지방으로 이전했대. 이거 뭐 생각을 해서 여러분? 과천시 세종자치시 이전이죠. 뭐. 과천 종합청사의 세종자치시 이전 생각하고 강화문에 있던 종합청사가 어디 가서 세종자치시. 그럼 공무원들 세종자치시 가서 특별 분양 받았죠? 엄청난 혜택도 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거 특별 분양. 나중에 또 한 번간 한번 볼 일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세종시로 갔으니까 우리 공무원도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세종자치시로 주택을 하나 또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있던 서울에 있던 집이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죠. 왜? 나만 내놔서 다 내놨어. 다 내놨으니까 다른 공무원도 내놨으니까. 그럼 갑자기 공급 물량이 확 나오니까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공급량이 증가야? 공급이 증가 이거는 지금. 응? 공급인지 공급량인지 수요인지 수요양인지 가격의 변수로 인한 건 뭐고? 양. 가격 변수 외의 변수의 변동이 뭐야? 수요 또는 공급이 있죠. 공급.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세종자치로 이사 가다 보니까 서울에 있던 공무원들 주택을 내놓으면은 공급 물량이 어떻게 돼? 증가돼. 그럼 공급 물량 증가니까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은 하락.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 못 팔아? 못 팔죠. 그래서 매도를 해 안 해? 안 해. 그대가 계속 몇 주택 상태가 되는가? 2주택 상태. 그러면 원래 2주택이 되면 우리 몇 년에 처분하는데 3년이라는데 지금 이건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낸 거죠, 거의. 그래서 이때는 5년으로 연장했죠. 5년. 공무원을 위한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 2주택 해소기간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그러면 5년.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양거래 2번과 양거래 3번 나왔죠. 작년 입에 거품을 불면서 했죠, 이거. 왜 했냐? 개정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부모 동거 봉양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몇 주택 됐다 그러면 2주택. 그럼 이거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모셔라. 그래서 네가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몇 년에만 처분하라? 10년, 5년, 10년을 작년 연장시켜봤죠. 부모님 모셔라. 모셔라. 그럼 10년 이내만 처분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올해 또 개정됐죠.
이때 이 부모님이 몇 살이 이상이 된다, 여러분? 60세. 근데 부모님 60세가 안 됐어. 그럼 모시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우리 몇 살 이상일 때 해야 돼. 60세. 그러면 부모님 모시는데 부모님 60세가 아직 안 돼서 그럼 다시 컴백 시켜. 빠꾸. 그래갖고 60세 채우고 오시라고 그래야 돼. 어? 60세 채우고 오셔야 된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암이라든지 큰 질병이 걸렸어. 그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안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근데 부모님 주택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식도 1주택, 부모님 몇 주택 해버리니까 2주택. 근데 아직 60세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빠꾸. 몇 살 채우고 가라고? 60 채우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암이나 어떤 위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동거봉양할 때는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그게 올해 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어? 그래서 결론, 이제는 종주는 몇 살 이상만 됐는데 60세 이상인데 암이나 위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위중한 질병에서 동거봉양할 때는 몇 살 미만이라더라도 60세 미만이라도 올해 개정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양거래 3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혼인. 자, 혼인하다 보니까 일시적 몇 주택에서 여러분? 2주택. 그럼 이때는 2주택 해소기를 몇 년죠, 여러분? 5년. 자, 양거래 4번.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의 치료. 이 세 가지 사유죠. 밑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세 가지 사유야. 딱 세 가지로 사유로. 밑줄.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밑줄.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일반 죄송합니다. 예, 특정 주택이죠? 지방 소재 주택. 그리고 이거 말고 무슨 주택?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 2주택. 그럼 이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나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3년. 그때는 반드시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면 어떤 주택이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자, 양가로 5번부터는 2주택 해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러분 341쪽 보라고 그랬죠? 341쪽. 박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부터 박스 보시면 여기는 2주택 해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러분 상속주택, 그 다음에 뭐 나왔어?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정 어린이집을 지우세요. 가정 어린이집. 두 개가 나와서 아니 위에 거 장기 가정 어린이집은 놔두고 가정 어린이집을 지우라고. 지금 어린이집이 두 개 나왔잖아. 두 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 하나 지우라고. 오타야. 이거 교정 지시했는데 하나 지우라고 했더니 지운 걸 지우란 표시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해놨네. 자, 그래서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 어린이주택. 이해하셨어요? 자, 얘들은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반드시 특정 주택인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가정 어린이주택. 이때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된다고 여러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그러나 임대사업자나 가정 어린이집을 하던 사업자가 자기가 2년 이상 거주한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그 거주주택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거기서? 2년 이상. 그러면 너는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따라서 몇 년 이상 뭐 했으면? 2년 이상 뭐 했으면 뭐 해준다? 비과세. 다만 거기에 바로 밑에 일시적 2주택이 때 몇 년 이내지만 3년 이내지만 조정 대상적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적인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즉 2주택 모두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지에 있으면 이때는 2주택 해소 기간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2년으로 줄어든다라는 것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나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자, 345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예외했죠? 자, 올해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별표 3개. 자, 1번.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죠. 근데 어떤 임대주택이냐? 밑줄. 건설 임대주택. 민간이냐 공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했다. 근데 밑줄. 어떤 날부터? 어떤 날부터? 임차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이거 했잖아. 우리 지난번에도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동그라미 5년 이상이면. 그럼 그 1세대 1주택은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특히 양도를 1번 체킹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날부터 따져? 임차일. 그걸 출전에 바꿀 수 있어. 뭘로? 취득일로 바꿀 수 있어. 저거. 임차일부터 취득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야? 거주기간. 거주기간. 무슨 기간?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고? 5년 이상.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한 기간이야.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요거는 뭐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죠?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가. 내가 1세대 1주택 취득했는데 취득한 지 2년이 안 되는데 뭘 당했어? 수용. 나한테 잘못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불가피한 양도니까 5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다만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 수용해서 남아있는 잔존 부분이 있다면 그 몇 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도 5년 동안이면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도 그대로 그냥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요거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있죠. 밑줄.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이민 간대. 그럼 이민 가는 사람한테 2년 채우라, 채우지 마라. 안 채워도 좋다. 1세대 1주택 몇 년 뭐 해주는가? 비과세.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얘도 세대 전원 출국이야. 근데 얘는 왜 세대 전원 출국했어? 밑줄.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편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죠. 응? 아까 양가로 3번에 왜 나갔어? 해외 이주, 즉 이민 가능한 거죠? 4번은 이민이 아니라 1년 이상 나가서 국외 취약이나 무슨 형편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나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거주한 묻고 묻지 않고 뭐 해준다? 비과세. 다만 출국 전에 양도를 못하고 뭐 한다며?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할 때, 즉 출국 후 양도할 때는 추가 조건이 들어오죠. 무슨 추가 조건이 있어? 출국일 현재 1주택 밑줄. 그리고 출국을 몇 년에 양도해야 돼?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 다로 돼 있죠? 응? 그건 언제 때 얘기야? 저거 출국 후 양도 시의 추가 조건이다고. 출국을 하기 전에 양도했으면 이 규정이 필요가 없고 출국을 했는데도 아직 양도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를 하고 못하고 출국했어. 그리고 나중에 떠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거야. 그럼 양도 당시에 뭐로 바뀌어버렸냐면 비거주자로 바뀌어있어. 비거주자. 왜? 우리나라 주소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랬죠. 아까 비건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요거는 불가피하니까 몇 년 시간 주겠다? 2년 시간 주겠다는 얘기야. 원래 뭐였던 사람이었으니까? 거주자였던 사람이었으니까 2년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양가로면 밑줄 1년 이상 거주. 밑줄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해. 얘는 실수요자라서 몇 년 이상 살았을 때 그 집에서 1년 이상을 살았는데 1년 이상 거주인데 자, 동그라미 1, 2, 3, 4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사유가 몇 가지야? 4가지. 첫째 뭐야? 취약. 둘째 근무상. 셋째 질병의 치료나 요양. 넷째 학교 폭력 피해. 이 4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가. 그러면 이때는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고 묻지 않고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년 이상 거주는 했어야 돼? 6개월 거주했다 그러면 인정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법정사유는 몇 가지야? 4가지. 이때 여러분 저거 사업상 형편은 법정사유 아니야? 아니죠. 사업상 형편은 법정사유가 아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비과세 마무리하고요. 특례는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52쪽 해갖고 뭐 양도세 중요한 부분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